대학교는 시간이 제가 짜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을 웬만해선 다 오전과 한 점심 이후까지만 수업을 몰아넣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알바라든지 아니면 오후에 사무직, 야간 사무직 같은 일을 하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일을 했어요. 아. 알바는 과외도 했고요. 학교 내에 매점이 있어요. 그 네. 매점에서도 알바를 했어요. 학교 그러니까, 매점. 네, 그러니까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네. 매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다 수업을 들을 때는 네. 애들이 안 와요. 쉬는 시간에만 오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공부를 짬나는 시간에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학업 성적도 유지하고 대박. 그렇게 했죠. 아, 매점은 쉬는 시간에만 바쁘고.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저는 쉬는 시간에만 매점을 가니까 매점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과외도 하시고 매점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20살 때부터 말 그대로 픽앤롤님이 대학생 때부터 시간 관리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해도 크게 막 돈을 1억 7천까지는 너무 머나먼 얘기 같은데 네, 그때 네.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네. 사실 돈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면 네. 제가 이 돈은 이렇게 모으는 거고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봤을 텐데 네.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은 네네. 벌면 쓰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네. 돈을 딱 모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노트를 펴고 거기다 돈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돈 계획?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일단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간표를 짰잖아요. 네. 그렇게 알바를 하고 과외를 해서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책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돈, 어디에는 무슨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쓰는 돈 해서 남는 돈은 얼마다. 그거를 계획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는 얼마 정도 돈을 모을 수 있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1,0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그건 됐어요. 되게 적은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죠? 네.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겠다. 대학교 졸업 전에. 네. 여전히 머나먼 여정입니다. 1억 7천만 원까지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을지. 그죠? 이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도 모은 게 아니라 목표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죠? 네. 이게 20살 때 목표가 24살에 졸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24살에 졸업할 때 내가 1,000만 원을 쥐고 졸업을 하겠다. 네. 이 목표를 세우신 거죠. 네. 예. 그리고부터는 이제 계속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건데 네. 한 월 얼마나 저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월 90%요. 월 90%. 네. 내가 버는 돈의 90% 90%. 저축하겠다. 그럼 한 달에 뭐 얼마로 사는 거예요? 한 10만 원? 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월 15만 원으로 네. 하루 5천 원. 네. 다행히 이제 집은 서울에 계셨나 봐요. 네. 아,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집. 네. 자, 서울이 아닌데 올라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출이 많으니까 네네. 90%는 저축하겠다 했는데 사실 90%라고 목표를 세웠지만 90% 저축을 못할 때도 많았어요. 뭐 70% 할 때도 있었고 80% 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목표는 90%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뭐 과외도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학교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직을 해서 야간에 조금 더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축률에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수입이 증대돼도 무조건 저축률은 이만큼을 유지할 거야 하니까 더 많이 저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퍼센테이지를 유지한다. 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버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나는 150만 원 저축할 거야 라고 하면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퍼센테이지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축액이 늘어났고 대학교 졸업할 때는 거의 수중에 1억 원 가까이 돈이 모여 있었어요. 아니 대학교 졸업하는데 1억이 모여 있었다고요? 제가 대학교를 조금 늦게 졸업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1년에 한 2천씩 모으신 거예요? 한 초반에는 1,000만 원 모았고 점점 갈수록 증대가 됐죠,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네.
근데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제가 네. 12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럼 20만 원 써요? 10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1,000만 원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네. 와, 1억이 엄청 먼 돈으로 느껴지는데 예. 120만 원 벌어서 처음에 1학년 때는 120만 원 벌어서 내가 20만 원 살고 100만 원 저축한다. 네. 근데 갈수록 이게 올라가니까 네. 뭐 언제는 300을 벌어도 30만 원 쓰고 270만 원. 270만 원 저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와, 20대인데 1억을 쥐고 졸업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와서는 후회되는 게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초반에는 했었어요. 왜냐면 네네. 1억 원을 모아봐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으는 거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고 효율적으로 모을까라는 방법은 네. 꿰고 있었어요. 제가 네. 저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120만 원으로 더 이자를 받아먹고 그런 방법은 꿰고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은 공부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네. 1억을 또 모아야 됐어요. 공부를 하자. 네네. 너무 짠내나게 제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걸 네. 섣불리 투자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투자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넘게 모았는데 네. 졸업하는 타이밍에 보니까 내가 이자가 어디 은행에 얼마 주고 이런 거는 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12년도. 12년. 네. 근데 다행인 게 이때 이제 이 직전에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 다음에 있었나? 그러니까 너무 금리 높은 것만 쫓아가다 보면 저축은행 몇 군데가 망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또 안 겪으셨나 봐요. 네, 네. 그때도 그럼 뭐 은행 BIS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꼭 확인해야죠. 내 돈 맡기는 건데. 네. 세상에. 이때 진짜 막 그 짠테크가 유행할 때.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때 많이 좌절을 했던 게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양종금 CP 사태. 맞아요. 그때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도 CMA도 CMA인데 동양종금에서 CP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금리가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워낙 저금리 지금 생각하면 저금리도 아니에요. 뭐 5%씩 줬으니까. 근데 저금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CP를 저는 이제 얼마 안 넣었었는데 그거 날렸거든요. 네. 많이 날려. 아니, 저 그때 돈이 없어서 많이 날리고 싶어도 날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이런 거 다 피해 가셨네요. 짠테크 하시면서도. 네, 제가 조금 돌다리도 많이 두들겨 보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렇게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때 2011년 이때만 해도 5% 4%짜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 5% 4%짜리가 있어요? 네,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거 좀 이따 여쭤볼게요. 저 적어놨다가 지금도 5%짜리가 있다. 그럼요. 금융상품이요? 그럼요. 원금 보장되는 게? 당연하죠. 있어요. 진짜요? 어제도 있었고 엊그제도 하나 마감됐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막 채팅방에 은행 BIS 저는 민키님 블로그 보고 솔시즌님이 BIS 블로그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런 정도로 내가 아무리 돈 모으기라고 해도 네. 공부를 그 정도 했으면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전혀 감이 없었다는 건가요? 전혀 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자만 해도 5% 6%가 나오니까 네. 그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안전한 게 좋아. 5% 6%는 먹어도 돼.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집을 사게 됐어요.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집을 사는 방법을 스터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집을 어떤 집을 사야지 네.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어떤 집이 남한테도 좋아 보이는 집인가 그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럼 집 사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샀어요. 대학교 27살, 26살. 가능한가요 이게? 그때가 또 마침 서울 아파트는 최저점이었잖아요. 서울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그죠. 것 같아요. 2016년 이랬으니까. 네. 세상에.
2016년에 집을 처음에 사게 되셨고 그 전까지는 계속 저축을 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집을 사기로 한 게 어떤 투자로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네, 실거주로 샀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보통 결혼하면 남편이 좀 집을 해오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남편의 집도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집이나 그런 집이 아니고 네. 성실하게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집이어서 네네. 그리고 솔직히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여자들보단 조금 취직도 좀 늦게 하고 네. 서울도 지방 사람이거든요. 네네. 서울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남편도 저보다는 적었어요. 저희 반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남편이 해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서 네네. 같이 합쳐서 집을 알아봤어요. 세상에. 그때 얼마로 집을 구하신 거예요? 자본금 2억 한 5천? 2억 5천. 네. 2억 5천에서 3억 사이로. 네. 이때 저도 이때 막 집 알아보던 시기인데. 네.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사셨나 보네요. 네. 저 이때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은 그 양평동이나 그죠? 네. 그쪽 보셨겠네요. 오목교 쪽. 맞아요. 네, 그렇죠. 그쪽이 이제 이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때였고 아니면은 저기 등촌동. 그렇죠. 네. 등촌동 주공 아파트나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연도면은 그죠. 네. 그때 그런데 집을 사기 전에 어떤 스터디를 하셨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 집이 네. 정말 서울에서 분양해서 1억도 안 오른 집이에요. 서울에서 분양해서 1억도 안 오른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빌라도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아파트인데 서울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1억도 안 올랐다. 1억이 안 올랐다는 이유가 거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거래가 매물을 내놔도 안 사가는 거죠. 그 가격으로 안 사가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10년 넘게 매물이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뭐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네, 나홀로 아파트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집이 왜 안 오를까부터 접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이제 오른 그 집을 물려줄 수 있지만 안 오른 집이 있다는 경험을 물려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안 받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럼 오를 수 있는 집을 역으로 추적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저 혼자 네. 그냥 그렇게 습득해갖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습득하니까 조금 전문가에게 배워야겠다 싶어서 인터넷도 네. 많이 알아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자본금 가지고 처음에. 네. 일단 네이버 지도로 상담하듯이 네. 심사인장님이 네이버 지도로 그 금액대에서 저희가 원하는 평수 네. 10평이나 20평 안으로 네. 갈 수 있는 집을 먼저 찾아봤어요. 그리고 위치랑 그런 걸 비교해보고 네. 임장을 다녔죠. 일단 손품을 먼저 팔고 가서 네. 이제 발품을 판 거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그 단계로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을 일단 사야 되는 게 일단 확 왔고요. 네. 그래서 집을 사야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살 수 없으니까 저희 집을 분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반대되는 집을 일단 골랐어요. 저희 집은 나홀로니까 나홀로는 절대 안 돼. 무조건 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야겠어. 네. 그다음에 저희 집이 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럼 무조건 여기서 5분 안에 있는 집을 가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이 또 언덕이 있어요. 네. 언덕에 있는 집은 아니야. 평지에 있는 집으로 가야겠어. 맞아. 이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아파트를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이버 지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걸 찾아서 임장 노트를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네. 지금 시세는 얼마고 작년에 1년 전에는 얼마였고 입지 조건 그다음 뭐 환경 조건 앞으로 추후 발전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갔어요. 근데 바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 뒤에 보면 또 올라 있는 집이 있어요. 네. 가격이. 그런 집을 이제 위주로 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격이 오른 집으로. 네. 왜 올랐을까 여기는?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시기적으로도 2016년이면 사실 상승장이 뭐 한 2년, 3년째 되던 때.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2015년 말에 첫 집을 샀거든요. 네. 이때면은
아, 이 돈이면은 이때 마포도 가능하던 시절인데 마용성이 가능하던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어느 지역 사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고지식해요. 네. 이것도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대출 받는 걸 싫어했어요. 아하. 네, 네. 남편도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네. 대출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겪었대요. 옛날엔 대출이 힘들었죠. 네, 그리고 부모님도 대출 받지 말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집도 항상 돈 쓰는 재미에 살던 집이 네. 막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니까 남의 빚은 안 좋은 거야라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받았지만 안 좋은 네네. 그런 경험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대출 없이 갈 수 있는 집만 알아보게 된 거예요. 대출 없이 갈 수 있는 집. 네.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3억으로 내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찾았겠네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은 이문사고요. 아, 이문동. 네. 너무 가봤더니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아파트는 또 깨끗했고 연식에 네. 비해. 그래서 그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 네. 저희가 일단 샀는데 사고 나니까 네.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원래 어디였는데요? 남편이 직장이 서초동이었어요. 네. 서초동이고 제가 용인이었어요. 아니, 와. 그런 건 일절 생각하지 않고 돈 되는 대로 간 거예요. 세상에.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신혼을 네. 못 보내겠다 네네. 싶어서 여기를 전세를 줬어요. 아, 네. 전세를 주고 그 전세 자금 받은 거랑 그동안에 모았던 또 돈하고 네네. 역삼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샀어요. 아, 오피스텔을 추가로 사신 거예요? 네네. 그 거기서 거기서 신혼을 거주도 하면서. 네네. 아, 역삼동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둘 다 괜찮죠. 네네. 네. 용인도 왔다 갔다 이제 버스가 되고. 네. 그 경험으로 인해서 네. 대출이 나쁘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조금 이건 대출은 하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세 남의 돈을 빌린긴 한 거잖아요. 은행 전세. 대출은 아니지만. 네네네. 네. 이자는 없잖아요. 이자는 없죠. 네. 그렇죠. 어쨌든 제 돈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도 자산을 불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적인 저축만 그건지 아셨겠네요. 네. 무조건적인 저축. 은행하고만 친해지자. 네네. 그러다가 이 집을 알아보고 그때만 해도 그 부모님 세대에 10% 20%짜리 그때는 대출 이자율이 막 20%씩 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대부업체가 20%잖아요. 네, 네. 최대 상한 이자율이 20%인데 은행 빚을 막 17% 이렇게 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분들 입장에서 대출을 낸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내가 20% 이자를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망가지기 쉽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자율이 뭐 2. 몇 프로 이러니까 또 전세 레버리지는 무이자니까. 그거를 또 아시게 됐고. 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저축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저축을 많이 해요. 근데 또 투자도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도. 또 원체 이렇게 투자에 돈을 많이 넣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네. 포트폴리오를 투자 쪽보다는 저축 한 70, 30%는 투자 이렇게 짜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도 그 예금에 많이 넣으시는 네. 건가요? 네. 아, 은행 예금 많이 하시고 그럼 투자는 30% 정도만. 네. 왜냐하면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서울에 있고 완전 역세권이어가지고 공실도 네. 없어요. 한 번도 난 적이 없거든요. 네, 거기는. 네. 그런데도 수익률이 4%예요. 복비 한 번 나가면 한 3. 몇 프로로 떨어져요. 네. 그런데 은행 예적금만 잘만 활용하면 5%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5%를 준다는 거는 아까 맞아 이거 여쭤본다 그랬죠. 은행에서 5%를 줘요? 네. 아니 어디 은행에서 그렇게 줘요? 뭐